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9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뭐 다양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지난주부터 네. 아주 빅화두가 네. 슬금슬금 나오더니 이번 주 들어서도 뭐 계속 이어지면서 얘기가 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뭐 트래픽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7월 들어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간 트래픽이 이번 주도 계속 300만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330만 정도의 트래픽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 주 동안 그러면 현장 이슈 뭐 이런 거 들은 거 있으세요? 현장 이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당장 나한테 얼마나 손해로 다가올 건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사실 가장 핫하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각 정비 구역들마다 지금 머리 아픈 곳도 있고, 저도 머리 아프고. 그렇군요. 네, 지금 뭐 할 듯 말 듯 뭐 이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좀 혼란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기도 하고, 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매물이 다 없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또 의외였거든요. 네. 매물이 없다. 네, 매물이 없다.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손님은 많은데 사줄 게 없다. 아, 그래요? No,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온도차가 조금 있는 건지 지역마다. 그거는 이따가 또 전화해서 여쭤보면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장에 관련된 이야기, 시장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꼽아봤는데요. 강남 집값 오르자 용인 분당 수지도 덩달아 풍선 효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남권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른바 낙수 효과를 누리는 서울 인근 단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개발 호재가 있거나 역세권, 강남과의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이 덩달아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재밌는 거는 이때 낙수 효과, 생소한데 저는 어떠세요, 수장님? 낙수 효과, 이게 떨어지는 물이에요? 낙수 효과는 저도 위에는 제목에는 풍선 효과. 그러니까 낙수 효과. 제목엔 풍선 효과, 밑에는 낙수 효과. 이게 참 머리들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기자님들이. 네. 그래서 아무튼 낙수 효과랍니다. 그래서 위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에 있는 곳에서 어떤 떨어지는 물에 대한 효과를 보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도 고이면서 얘가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인가? 그런가? 네. 자,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이 용인, 분당 등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신분당선 주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름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서울하고 수도권이 가격이 많이 서울 강남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들이 덩달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용인 분당, 그다음에 신분당선 이런 식의 지역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용인하고 분당, 수지 뭐 이런 쪽 잘 알고 계세요? 옛날에 좀 많이 다녔는데 요새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요새는 이렇게. 근데 분당하면 사실 이제 버블 세븐으로 대표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난 텀,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 상승장에서는 진짜 분당의 상승세가 거침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천당 아래 분당 얘기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세도 되게 심하게 나타났었죠. 근데 지난 한 2, 3년간 분당의 상승세는 되게 거침없었습니다.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보면 카페 회원들이 검색하는 검색어들 중에 보면 요새 이제 제가 매주 단위로 검색량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 있어요. 예, 지금 1등이 계속 위례입니다. 위례.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처럼 이게 검색량이 많은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해관계인이 많거나
이 그 검색해보는 사람들이 많은 데들이 그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된 그렇죠. 주택들이 많은 지역들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관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례가 계속 지금 한 5주째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당이 2등에서 3등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분당도 결국은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이 너무 비싸다. 대체 투자처로 보는 분들이 많이 좀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근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올 상반기에 2030 경기도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분당 지역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 되게 이슈였어요. 그 이슈였죠. 예, 근데 네. 별 얘기가 없었어. 그 내용에는 그렇지. 구성남의 재개발 구역들 한 5개 정도만 신규로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 안에 유지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권리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했는데 이제 그랬다라고 하면 아파트 지역들에 대한 얘기는 크게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번에 2035 경기 성남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35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뭐 2026년부터 어떤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지금 시범 사업 리모델링 시범 사업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이제 시의 큰 밑그림 계획에서 언급되면서 또 사람들이 관심들이 또 이제 약간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항상 있잖아요. 형님, 강남 서초 형님, 송파 쫓아가고 뭐 강동 맞은편에 있는 뭐 성동 이런 데 쫓아가고 하는 것처럼 예, 그건 흔히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강남이 움직이면 그다음에 이런 나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단 분당 쪽을 봐야지 하는 수요가 이쪽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분당이 사실 또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형님은 판교라고 하면 판교랑 맞물려서 분당 형님. 분당 형님이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라인들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이들 지역으로 철도 교통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진짜 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죽전이라든가 이런 데가 진짜 난리였는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런 수도권 택지지구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소외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부동산 시장 자체의 흐름이 도로를 타고 흐른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철도도 같이 타고 흘러다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철도를 타고 움직이죠. 네. 도로는 보조.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지역들 중에 오늘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 광교예요. 그렇죠. 그 서울의 남부권 쪽에서는 가장 급성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판교 넘어서 판교 동생 광교 뭐 이렇게 항상 불렸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광교 소식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광교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광교 스마트 공인의 강희정 대표님과 전화 연결을 해서 광교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 네. 저희가 지금 별별 수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강영우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강형훈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네. 관심 가는 네. 지역이 이제 광교 지역이어서 광교 네. 지역 분위기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좀 드렸어요. 일단 전반적인 광교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강교에는 지금 현재 이제 중 S 클래스가 지금 입주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5월 말서부터 9월 27일까지 한 2,500세대가 입주를 해요. 오피스텔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중흥의 입주 물량 때문에 주변에 관심을 좀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신분당선이 강남까지 한 35분이면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강남으로 또 출퇴근이 자유롭다 보니까 여기 중 입주에 맞물려서 여기 좀 매매가 좀 돌기는 했었어요. 그 세대수가 생각보다 꽤 되네요. 2,500세대면. 네, 네. 중흥은 여기 그 강교의 마지막 이제 입주장이거든요. 지금. 광교도 그럼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분양할 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분양할 자리가 지금은 없어요. 아, 거의. 그래요. 자, 네. 그러면 그 중흥 S클래스 광교에 있는 그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가격은 좀 어떤지, 거래 동향은 좀 어떤지. 아, 예, 분양가는 34평 기준으로 했을 적에 네. 한 5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음, 평당 한 뭐 1,750만 원 정도 그 정도 음, 됐는데 지금은 넘사벽이 된 게 한 12억 정도 가거든요. 요전에도 거래된 게 한 뭐 11억 전후로 움직이니까 등기 나고 뭐하고 하면은 거의 한 12억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7억대 아니 분양을 아니 했는데 6억이 안 되게 5억 분양했는데 8천. 5억 8천에 5억 분양을 8천, 했는데, 예, 5억 8천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매가가 피가 한 6억 이상이 좀 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거의 한 12억 정도 그 정도에 지금 현재 가까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광교가 그렇게 핫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조망권이 좋은 위치라서 그렇고요. 지금 음, 강경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호수의 조망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살기가 좋아서 그래서 강교가 지금 저기 오르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면에서 신분당선이 있고 음, 용서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음, 동선 IC가 바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음. 외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교통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군요. 광교가. 네,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성과 쾌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전에는 이제 중흥에 그 남상일 국악인이 이번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교를 갖다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셨는데, 근데 전망권이 정말 너무 멋있고 좋아요. 예. 음, 그리고 서울 인접 가깝고요. 그렇군요. 지금 네,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면서 사실 네, 시장이 가격이 막 치솟진 못하고 잠깐 네, 주춤주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광교는 네, 지금 입주장이라 굉장히 뜨거울 거는 같은데요. 혹시 네. 매도나 매수에 대한 거래 동향 이런 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대장주가 있어가지고, 바로 음, 역세권 앞에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있어요. 음,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4평이 10억 전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번에 9.13 조치 전에는 한 뭐, 그때 뜨거웠을 적에는 한 10억 5천 정도 거래됐던 게 지금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최근 들어서도 10억 2천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자연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764세대인데 5월 달에는 그동안 이제 그 거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5월 달에는 금매를 소진하느라고 12개가 매매가 됐고요. 네. 그리고 6월 달 들어서 한 8개가 매매가 되면서 싼 매물들이 9억대에서 좀 소진되다 보니까 이번에 7월 달에는 한 10억 2천까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가깝게 저기 형성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1700세대 정도 되는 대장주 아파트의 거래량이 20개 네. 정도의 매매 거래가 있었는데 가격은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면 20개 정도면 그렇게 많은 물량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대표님이 현장에서 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여기도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고요. 음,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게, 지금 강남권역에 뭐 잠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좋은 데는 가격이 올라가고 원상 회복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여기도, 자연의 힐스테이트만 이렇게 좀 거래가 좀 많이 있었고, 음, 주변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냥 음. 뭐, 금매들만 어쩌다, 한 단지에 한두 개 정도 매매가 이루어질 정도고, 힐스테이트만 그동안에 그래도 좀 움직였던 거고 이게 힐스테이트가 잘 거래가 됐었을 적에는 한 달에 진짜 50건도 넘게 거래가 됐었지만은 음. 그냥 금매대 소진하면서 원상 가격만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관계에는 충분히 있는 게요.
지금 강교중앙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청에 짓고 있거든요. 아, 도청에서요? 도청, 경기 예, 도청이요? 도청도 짓고, 예, 여기 도청을 짓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시공사나 아니면 한국은행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나 꿈이 그린이라고 지금 현재, 오피스텔도 지금 바로 조망권 있는데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텔하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요즘에는 이제 컨벤션 센터가 오픈이 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컨벤션에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신도시의 쾌적함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느낌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관망이 많이 있고요. 또 매도하시는 분들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약간의 그 밀당 비슷하기는 있습니다. 광교에 굉장히 많은 거대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호재들이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광교 지역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소장님 생각하는 예. 네. 아니 지금 법원도 오픈돼 있어요. 예, 법원도 그래요? 들어와 있고 하니까 예, 고등법원이거든요. 고등법원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주변으로는 좀 많이 활발히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파트는 가격은 지금 거래량은 아무래도 조금 조용히 가고는 있죠. 대장주에는.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선행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네, 회복되면서 가는데 아직 지금 후행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급매 소진 정도고 지금 네, 상황에서도 아주 막 뜨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주 물량들이 2,500세대가 오피스텔 포함해서 들어가다 네, 보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막 이게 물량들이 아무래도 나오니까 물량이 고가갱신을 네, 하면서 막 치고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시세껏 소진이 간혹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매수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네. 투자 목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실거주를 생각하고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이 더 많으신가요?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음, 투자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기는 입주 여파도 있지만은 뭐 또 조정 대상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아, 거주 요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투자하기에는 좀 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전세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입주 물량 때문에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7, 8월을 되면은 가장 이렇게 좀 거래가 좀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전부 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낮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고 계절적 그래서 네. 필수요자. 얼마인지 1, 2억이 떨어져 있어서 얼마인지. 지금 현재 33평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는 한 4억 5천. 음, 그리고 40평대는 한 5억에서 6억 사이. 음. 예. 그 30평대하고 40평대 가격 차이는 많이 벌어지나요?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아요. 한 30평대하고 40평대하고는 한 1, 2억 정도 차이점이. 음, 그러, 대림, 예, 대림 이편한 세상이 1970세대로서 좀 이렇게, 굉장히 큰 세대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쪽에 40평대 가격을 보면은 한 10억 전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네, 30평대하고 40평대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단지 안에 구성할 때도 30평대보다 네, 40평대가 좀 더 좋은 입지에다 구성을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 가격 차이가 네. 이렇게 많이 안 나면 40평대에 관심 갖는 것도 괜찮은 기회인 것 같은데 대표님 볼 때는 어떠세요? 예, 괜찮아요. 40평대가 아무래도 여기에는 생각 외로 40평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큰 평수에 이렇게 저기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는 40평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자, 일단은 광교에서 이렇게 강남과의 접근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네, 출퇴근할 때 혹시 네, 차가 너무 밀리거나 뭐 네. 지하철이 뭐 지옥철이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신분당선의 지금 현재 강교 중앙역이나 강교역 같은 경우는 종점이거든요. 거의 종점에 가까 강교역이 종점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앉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저기 신분당선은 판교를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를 거쳐서 강남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거리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어도 다니기는 네. 오히려 더 편할 수 있겠네요. 퇴근이 문제지. 네. 출근은 앉아서 가는데 퇴근하실 때는 퇴근은 종점까지 가면 이제 끝에 가서 좀 앉아서 갈 수 있겠구나.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면 되지. 보통 판교 좀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좀 약간 한적해요. 판교를 지나고 나면 한적하다. 네. 자, 일단 광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광교에 대한 상황을 여쭤봤는데, 어우, 저 깜짝 놀랐네요. 분양가 대비 실제 시세가 거의 뭐 2배 이상. 저는 시세는 대충 알고 있었어서 예. 광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근데 다 끝났잖아 이제. 예? 다 끝났잖아. 네, 공공 택지들은 확실히. 네. 그래서 청약할 때부터 뒤집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하셨던 저도 저도 중흥 S 클래스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신흥 판교 이후에 이 서울 경기 남부권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택지가 공공 택지, 택지 지구가 이제 이 광교였던 것 같은데 이 시장도 지금 엄청 과열이 되어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대장들 같은 경우는 금매들 소진돼서 이제 좀 재시세를 받고자 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지 못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긴가민가하면서 수요들이 못 쫓아가고 있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물량 2,500세 되면 오피스텔이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물량 탓에 여기도 지금 치고 당장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모습 혼조세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중흥 S클래스 입주장이 9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9월 달에 입주 끝나고 나면 또 시장에 공급 물량이 없어져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강교 얘기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면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수도권 분양가 9억이 초과하는 아파트는 월 평균 상승률이 11.1%에 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 안정 효과를 줄 거냐 또는 소수에게만 이익으로 돌아갈 거냐에 관련돼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살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높은 분양가에 공급된 아파트가 실제 입주 후에도 상승률이 높다. 다만 올해 들어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기본으로 한다면 기왕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 또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내용은 전형적인 되게 조심해야 될 기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칩은 계속 블루칩인 게 아니라 블루칩도요 하락장 두들겨 맞으면 가격이 많이 꺾여요. 예를 들자면 지난 텀에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이끌었었던 강남 쪽의 아파트를 보더라도 강남 아파트가 안 꺾인 게 아니라 시장이 죽을 때에는 꺾였거든요. 그렇죠. 많이 빠졌어요. 뭐 재건축 등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이 빠졌고 그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많이 감내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어떠냐면 또 다시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게 움직이기도 하고 상승폭도 되게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조사를 하는 지금 이 시점 뭐냐면 적어도 이 조사한 표본들 자체가 상승장에서 서울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9억 초과 아파트가 월 상승 분양가가 9억 초과한 아파트가 상승률이 높았다는 얘기는
서울에 굉장히 비싼 지역의 아파트가 그만큼 더 올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막 치고 먼저 올라갈 때 수남매 형태처럼 강남이 먼저 올라가고 서초, 송파, 강남 서초가 먼저 올라가고 송파, 그다음 강동이 따라 올라가는 것처럼 그랬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얘네가 좀 더 컸다는 거지. 분양가가 낮았던 애들은 지금 이 금액에 여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리까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신뢰해서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맨날 그런 비싼 것만 사야 되는 거는데 사실은 지난 상승장의 마무리 시점에 고분양가로 분양받았던 아파트들이 마탱이가 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중대형 평형이 있었는데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가 중소형 평의 분양가보다 평당 분양가가 훨씬 비쌌거든요. 그렇죠. 고급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보면 뭐 가격 회복을 제대로 못한 단지들, 가격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긴 조정장 이후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에는 이런 주요 인기 지역들 또는 비싼 지역들을 먼저 가격이 선도하고 그 다음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좀 더 비싼 아파트를 봐야 되는 게 맞다. 얘가 먼저 더 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아파트가 비싸야 분양가가 비싸야 무조건 더 올라 이런 식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상승장이냐 조정장이냐 아니면 조정 끝나고 나서 하락하는 장이냐 이런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그런 기사였다. 이렇게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분양가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분양 가격을 많이 못 올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안정의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정말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효과가 더 클까요?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전에도 별별 수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에너지 열기가 뜨거워요. 엄청 뜨거운데 그 에너지가 있는 통에다가 야 내가 이거를 이 열기를 식혀야지라고 하고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를 얼음 몇 동이 한 덩이 두 동이 떨어뜨리면 그 뜨거운 물에 그 얼음 온도만 뜨거워지면서 그냥 물만 그렇게 되지 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에너지가 더 포인트지. 왜냐하면 얼음을 사발로 부으면 당연히 차가워지겠죠.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온도는 내려가겠죠. 근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 자체가 얼음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얼음도 몇 개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작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라고 해서 몇 개의 단지들 분양가를 그렇게 낮게 공급한다라고 해서 전체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주도적으로 작동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대외 경기라든가 요새 지금 사실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제가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 이런 거 저도 IMF 때 부모님 힘드신 걸 봤고 지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때 저도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심리 저하, 투자 심리 저하라든가 국내 자산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아무튼 신뢰감 떨어진 이런 부분들 같이 평가절하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우려스럽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놓고는 사실 뭐 오히려 별로 이렇게 더 난리가 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긴 한데 시국이 지금 좀 불안하고 무섭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소장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비싼 지역이 가격 상승폭이 크다. 따라서 분양가가 비싼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좀 잡는 이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에너지가 뜨거운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한다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가격이 안정화되는 형태까지 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뭐 극소수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여건에 맞춰서 네 하시는 거니까 네 상황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위에서 볼 기사다. 이게 오늘 포인트인 것 사실 같아요. 오늘 이따가 분양가 상한제 얘기 기사를 좀 더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얘기 그때 좀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운지구가 4,800가구 공급을 하던 계획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운정비구역 해제 절차 돌입했다. 뭐 을지 면옥에 대한 논란, 그리고 서울시의 오락가락한 행정, 도심 낙후지 개발에 대한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세운상가 개발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어저께 제가 이 내용을 부동산 TV에서 뉴스 읽을 때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서울시한테 자 보세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서울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이유는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저는 그 목소리에 100% 공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주택 공급에 대한 목소리 필요성이 나왔고 정부가 뭘 했냐면 3기 신도시로 30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내세우고 나왔고요. 야, 수도권에서 경기도도 지어짜내서 이렇게 내놓을 거니까 서울시 니들도 내놔. 그린벨트 내놔. 서울에 좋은 입지의 땅을 내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내놔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그린벨트는 후손이 써야 될 땅이라 서울시 그린벨트는 못 줘요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니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서로 갈등이 있었죠. 서울시랑 국토부랑.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놓을 거냐라고 했더니 서울시는 있는 땅 없는 땅 쥐어짜내서 만들게요 라고 하면서 사실 뭐 유수지라든가 뭐 경찰서를 헐고 새로 지을 때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신용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분양용 주택이 아니라 임대 주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적절한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만. 근데 그러는 한편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택 공급을 하겠다. 도심지 안에 있는 일반 상업 지역의 토지를 용도를 전환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대신 이제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게끔 해서 또는 임대 아파트로 환수하거나 예, 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거론되었던 지역들 단순히 그 얘기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만 얘기한 게 아니라 도심지 내에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이런 과거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는 곳들 또는 추진할 곳들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주택 공급을 확보할 채널을 만들겠다라는 게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에도 저는 되게 이런 의견에는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원래 집을 짓기로 한 재개발 재건축은 맞고 그걸 그냥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불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하고 또는 심지어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아니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보류하고 그 안건을 지금 통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은 해제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아니 원래 빌딩 지으라고 상업시설들 지으라고 건물 지으라고 만든 땅에 주택을 짓겠다고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자체는 사실 이해는 안 갔어요. 이해는 안 갔지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사실 두고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이제 안 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뒤통수 맞았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뒤통수 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향은 그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향에 대한 제시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상업지역에 주택들을 이런 식으로 짓고 임대를 환수하고 그래서 도심지 상업지 안에 주택들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밑그림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밑그림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률이 있잖아요. 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살펴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가 지정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그렇죠.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지지부진하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도시정비법상에서 뭐가 걸리냐면 20조에 일몰제가 걸립니다. 그렇죠. 정비구역의 해제를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놓은 규정이 바로 일몰제라고 하는 규정인데 올 상반기에는 내년 3월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만료가 되면서 이슈가 될 일몰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일몰제가 있고요. 이제 그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일단 그게 있고요. 재개발 사업 방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정확히는 과거 국법에서의 이제 그 법이 변경되기 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 방식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재개발로 합쳐지긴 했습니다만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에 사업 방식 중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지주가 한 명이야. 그러면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죠. 한 명이니까. 그렇죠. 예. 지주가 뭐 한 5명이야. 그럼 조합 설립 이런 것들 4분의 3은 어떻게 자르지? 면적 2분의 1을 어떻게 자르지? 그거 되게 힘든데 사실 상업지역들은 그렇게 지주가 몇 명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정비구역이 엄청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 사업을 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은 별도의 규정에서 일몰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그 일몰제 기준이 적용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몰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아마 뭐 서울시에서 검토하라고 했겠죠. 이 일몰제들 재개발 재건축 일몰제 적용되는 데들 봐서 통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이쪽에서 빨리빨리 하려는 움직임 없으면 해제 절차를 하세요. 했을 수 있고 이제 그거 봤으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20조 1항 3호 지금 몇 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되는데 한번 확인해서 거기도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해가지고 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다가 추진 주체 있나요 없나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게 통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오니까 이제 기사가 앞전에 했었던 도심지내 임대업 그 주택 공급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저는 상충되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는 꼭지에서 기사가 나온 거죠. 자, 이런 행정행위 내면에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내용까지는 저는 읽지 못하겠어요. 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제시켜가지고 이거 보존하는 을지면옥 이런 거 살릴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지를 고민해봐라. 이런 포지션에서 진짜 이 일몰제를 샅샅이 찾아라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이 밖에서 보면 어쨌거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왔고 좀 일부는 오해일 수도 있겠다. 예, 이제. 자 그러면 서울시가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비구역 일몰제 기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일단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여 존치를 결정을 하던 두 가지 상황을 2년 기간 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몰 기간 안에 그러니까 일몰 기간이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5년 이내예요. 이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 추진 주체 만들어지고 2년 이내에 조합 설립, 그다음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이 정비구역 그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이렇게 그 뒤에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여긴 조합 설립의 과정이 없으니까 추진위원회 설립도 없고 조합 설립의 과정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역 지정 시점부터 5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소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2년 연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 그러니까 서울시니까 서울시장이 연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옵션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해제시키면 이 지역을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해 놓은 이 내용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내용이 옵션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제 어떻게 서울시가 나올지는 지켜봐야죠.
그냥 요이 땅 해가지고 싹 해제를 시킬 건지 아니면 30% 이상 요청이 있어서 연장을 해서 2년 연장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시 해제를 시키고 싶었던 건가 보구나 또는 아니면 뭐 어떤 건가 보구나 의중은 좀 숨겨져 있는 의중은 드러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일몰제 영향 때문에 해제가 되게 되면 시장에 미치게 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들 이런 거에 물려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요? 어떤 기사에서 보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뭐 빌라가 지어지고 그러면 다시 추진이 어렵고 이런 얘기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지간하면 안 그래요. 가서 지금 건축법상의 건물을 짓고 싶어도 짓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 현장에 여기 가보시면 길은 엄청 좁고 차 못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맞아. 주차장 못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집을 짓고 싶어도 그런 개발 행위 자체가 개별적으로 안 된 경우가 많고 주로 이제 사실 이런 사업장들은 사업 시행자들이 와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거나 그렇죠. 그런 형태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계획적으로 안 되면서 좀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발 사업이 가게 되면 또 되게 사업이 엉키고 오래 걸리고 좀 이렇게 뭐지 그런 뭐 체계적인 개발은 안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난개발로 연결이 되어질 거고 그럼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것들이 좀 떨어질 것도 같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땅 주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내 땅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생각이 있는데 야 거기 길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동네 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야, 내 땅인데 왜 그러냐. 저는 내 땅인데 왜 그러냐의 목소리도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 허름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속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임대 수익도 세금은 지금 늘어난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데 임대 수익 제고도 되게 어려울 거고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불만일 거거든요. 예. 이제까지 움직임이 좀 더뎠던 것도 사실이긴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너무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다. 나는 비난 못하겠다. 예, 뭐 저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문제가 생각되는 게 공급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공급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못 찾는 거네요. 저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본주의 또는 이 사람의 욕심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을 더 줄게 이런 조건을 군중들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뺏기는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유인책, 당근책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씨, 날 원숭이로 보나? 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우쭈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을 줄 알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설계된 느낌이 좀 되게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 역세권 그 장기 연쇄 주택 그러니까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1차 역세권 안에 임대 아파트 서울시가 매입해 갈 수 있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고 표준 건축비를 사가는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나눠 먹기 하자. 이제 그런 사업들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비구역들이 그 내용들을 시뮬레이션 했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재개발 구역들 시뮬레이션하고 검토했지만 거의 안 받았어요. 역세권 개발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아파트 지어서 서울시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최소 물량만 지어서 내고 그것만 팔고 우리는 그냥 우리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민간의 대응은 임대 아파트를 더 지어서 용적률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거의 최대한 법에서 하라고 하는 정도만 지키고 안 받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그런 제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과연 받을까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수준의 어떤 이 제안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뭐 제가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모르는 거니까. 다만 지금 당장 이제
이렇게 할 만한 위치들도 이렇게 만약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고 하고 하면 서울시가 생각했었던 그런 임대주택 공급 물량 이런 것들도 이 어떤 성공을 하려면 목표를 채우려면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그래서 세운상가에 대한 개발이 지금 뭐 해제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 관계자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 추가 공급 8만 가구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내놓은 계획이 세운상가 개발 계획이었는데 올해 초 을지 면옥 관련해서 보존 관련된 홍역을 겪은 만큼 공급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공급의 대답은 찾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뭐 이 지금 여기 언급되는 데들은 다 조금만 움직임이 좀 덜했던 이제 그런 데고 사실 여기는 세운 4구역의 향방을 되게 주목해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세운상가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조이스틱 버튼 사러 갔다 왔는데 네. 네. 세운상가 은근히 또 그 부행데크의 사람들도 좀 요새는 늘어나는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아무튼 이 세운 4구역이 지금 분양 신청률이 되게 저조해서 36.5%가 나왔는데 지금 아마도 이대로는 사업이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분양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뭐 청관차를 아무튼 좀 근데 이 다시 그러니까 세운 4구역은 여기처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갖고 분양 신청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없는 곳입니다. 위치도 종묘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아파트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울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앞에 그 내용 때문에 약간 용적률 올리고 임대 아파트 늘리고 과거의 계획은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중심의 계획이었거든요. 네. 뭐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개발 계획 이런 모델이 잘 나오면 나머지 지역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해제가 돼도 무산되기는 쉽지 않을 뭐 새로운 지역이 지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뭐 통합 세운 4구역을 모델로 해서 뭐 통합 재개발의 모양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거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해제돼서 완전 망할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만은 사실 읽히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다만 우려하는 거는 세운상가가 1968년에 지어진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연식이 벌써 50년이 넘어간 상황이라서 뭔가 안 하면 아니야 상관없어. 안 될 것 같은. 지금 세운 재정비 促진지구 세운상가는 이 재개발 이거하고 배제 달라요. 그거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세운 1, 2, 3, 4, 5, 6 구역은 그 옆에 세운 2, 3, 4, 5, 6 구역은 옆에 있는 노후한 거기 때문에 세운상가랑은 일단 좀 별개로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세운상가에 관련된 이야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죠.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일단 진짜 해제가 될 건지,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지, 뭐 그냥 남을지, 진짜 보존 형태로 해서 진행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자가 또 어디서 발생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메인 이슈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네,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스터디가 일정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할게요. 좋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시행 여부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즉 시행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협의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발표할 내용, 법에 적용할 내용들을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 9.13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시장의 불안함,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사실 지난달에 김현미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 그 언급과 동시에 시장이 진짜 슉 하고 순식간에 눈치 작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드디어 얘기했던 그 당시 기자연합
기업인가 뭐 거기서 얘기할 때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없었는데 결국 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번에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는 지역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은 관리처분 인가 때 이미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왔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 기준이라는 것을 손보겠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의 여파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수장님 전문 영역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때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단순히 말 그대로 국무회의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법을 고쳐야 돼. 법을 고치려면 국회 가서 땅땅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시행령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빨리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정청 협의해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근데 그럼 과연,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 이게 지금 계속 이대로였던 게 아니라 2007년 11월엔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 11월엔가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파리부동산 대책 나올 때 뭐라 그랬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겠습니다. 좀 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민간 택지를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작동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걸 쉽게 작동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꾼 게 2017년 11월인가 그럴 텐데요. 이제 그러면 그때 바뀐 내용에서도 어떤 기준이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기준으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전에 신청을 했으면 피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한 수많은 단지들이 그때 개정안 때문에 다 구제가 됐어요. 그렇죠. 관철을 신청했기 때문에 다 구제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될 거야라고 안심하고 있었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피하신 겁니다.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점을 그냥 관리처분 인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시점,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으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법을 바꾸게 되면 다 피했던 단지들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단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급이다 아니다, 소급 적용이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저는 이게 소급이 아니면 대체 뭐가 소급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그게 설령 소급일 지연정 공익의 문제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저도 되게 공포스럽죠. 그렇죠. 황당하죠. 이게 말이 돼? 말이야 방구야. 근데 일단은 제가 뭐 이거 법정에서 다툴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할 거고, 이 내용이 되게 되면 당장 부닥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일반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로 작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합들이 또는 사업 시행자들이 생각했던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분양가를 낮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해봐야 되고, 한편으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최대한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겠죠. 이 방법 그렇죠. 저 방법 해서 구멍들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예. 찾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네.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관심 있게 좀 무슨 어떤 맹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당장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은 원인이 아니고 이 논쟁의 더 앞선 출발점은 허그의 분양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다가
1년 안에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100%, 1년 음. 이상이면 105%, 그다음에 없으면 10년 이내 아파트 중공내 아파트 시세 기준 이렇게 해서 위에 순서대로 해서 분양가 자기네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금액에 팔면 우리가 남는 게 없는데 하면서 그러면 우리 다 짓고 팔게 하면서 후분양으로. 예, 가니까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지라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분양가 그렇게 비싸게 팔 생각하지 마세요를 지금 정부도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사실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허그에서 얘기하는 선분양할 때 분양가 선하고 준공후 분양하고의 선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준공후 분양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들은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후 분양에서 비싸게 더 판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따지면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서 후분양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적당히 가격만 맞으면 선분양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다 계산기들을 두들겨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지 않은 단지들,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개수가 많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는 고민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적죠.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 좀 덜 먹고, 에이씨 그냥 이거 돈 빌려오는 것도 머리 아프고, 퇴퇴퇴 그런 놈들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선분양 단지도 갈 수 있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근래 고분양가 이 관리 지역으로 지난주에 우리 부동산 별별 수다 얘기했지만 대전, 광주 이런 데는 대구, 광주 이런 데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무섭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분양가 해준 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에만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 시행 요인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서울도 보면 지난 몇 년간 분양가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고분양이 되어 있는 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뭐 2,600, 뭐 이렇게 해서 현행해준 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문희경 뉴타운이 아파트 일반 분양 나오더라도 100% 105% 룰을 적용하더라도 청량리에서 2,600 해준 사례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없어요. 근데 분양이 없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환장하는 거죠. 한 2년 전에 분양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2년 전에 했던 거에 105%? 이거에도 어떻게 하라고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제가 볼 땐 개판이죠. 그러니까 이 분양보증 기준이란 제도 자체가 개판이죠.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가 되게 치명타인데 분양한 사례가 2,500. 그렇죠.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2,600. 조합원 분양가가 2,800인데 일반 분양을 그 기준으로 했다면 2,600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분양 개수도 적은 게 아니라 엄청 많아. 많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앉아서 내 칼을 받고 죽어라 이런 소리밖에 안 될 그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어떤 룰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의 형평성, 모든 정비구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 수 없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걸 앉아서 그 손실을 두들겨 맞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탈한 목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럼 그 분양가를 그렇게 낮춰서 누구를 좋게 할 거냐. 근데 사실은 어떤 기대를 할 거냐. 누구를 좋게 할 거냐인데 공익이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되게 무주택자들이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공익이냐는 또 따져봐야 되는데 서울은 지역 1순위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1순위 통장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 무주택 오래 있었던 사람이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예, 분양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사람은 싸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무주택자는 어때요? 이 사람은 당장 당첨만 되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예를 들자면 과거에 3억이었으면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늘어난 프리미엄을 더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을 다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분양 수입보다 감소한 분양 수입만큼을 다 돈으로 개워내야 돼요. 그렇죠. 예, 다 추가 부담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싸게 들어. 예를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조합원 분양가 2,700인데 일반 분양가 2,500이면 조합원들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재건축했는데 니들은 무주택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이유로 와가지고 나보다 싸게 받으면 만약에 이동 몇 동 일반 분양 세대 주고 난 조합원이야.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인사가 나오겠어요? 이제 화나는 거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과거 지난 하락장에서도 보면
정가격에 일반 분양 받은 사람이랑 할인 분양 받은 사람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죠. 니네는 이사 못해. 할인 분양 우리는 제돈 막 그게 이제 억울한 거지. 이제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지나치게 낮게 분양가를 맞춰서 로또 분양을 하게 되면 애초에 지금 가점이 지금도 애매해서 당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청약으로는 분양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분양 지금 지난해에 우리 그 북일해 같은 경우는 북일해 포레자에 같은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거든요. 99명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써서 내 거 순위 높은 사람 받을 가능 커트라인 70점, 60 몇 점 그런데 받을 사람들은 받겠지. 나 지금 가점이 40점이야 예를 들어서. 내년 지난다고 해서 40점이 얼마 안 높아져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남의 잔치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해서 로또를 만들어줬는데 나는 로또를 받을 아예 그냥 100% 추첨되면 기대나 해보지. 가점제이기 때문에 기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역차별이 지방 사람들도 소외되고 1순위가 안 되니까 가점이 애매한 사람 무주택자들도 소외되고 그러니까 소수만 행복하고 다수는 불행해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유자들은 이 새끼들이 내 재산을 뺏어다가 쟤 갖다 주네. 그 그렇지. 사람들도 불만이야. 그리고 정부가 사실 궁극적으로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분양가를 낮춰서 안정시켜야 되는데 물량이 빤하다니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물량도 아무리 많다 앞으로 정비사업 분양 물량 많다 하지만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가던 사업장들 이제 아야 저거까지 해가면서는 못하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멈춰서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올 물량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 물량 끝나고 나면 여전히 이제 앞으로 공급밖에 없을 상황이 생기면 과연 부동산 가격도 원했던 부동산 가격 하락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 카드까지 못 잡잖아요. 그러면 욕만 졸라 먹고 일부만 돈 벌고 끝나는 어이없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소장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식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양가 상한제 안 하면 안 돼요? 모르죠. 아직 지금 한다고 확정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도 네. 다 제각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 분양가 상한제 안 하고 시장에서 알아서 고분양가에 하면 미분양 돼서 알아서 물 먹고 분양가 싸게 하면 분양 잘 돼갖고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이 몰려가는 것 어떤 부의 어떤 불평등 어떤 형평성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시장주의자라서 근데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게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낫다를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인들, 법률 전문가, 경제 전문가 등등이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법을 만들고 특히 주택법 이런 네. 법을 만들고 운영해왔던 제도고 네. 그 제도를 신뢰하여 이렇게 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너무 좀 오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왜? 청약 통장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청약 통장이란 걸 만들어서 통장을 넣어서 그거에 지역 1순위인 경우만 가고,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에 관해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신뢰해서 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요 제도를 부정하자는 게 예. 아니라 그런 식의 측면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돼서 경험이나 상식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을 것 같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 안 해버리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자율의 시장의 자율에 분양가를 맡기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인가 아마 그 얘기가 그러니까 831 대책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공공택지 공공택지 안에서도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다가 2007년도 와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작동하게끔 하는 이제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해서
시장 가격을 공급 가격을 좀 상대적으로 낮게끔 하자. 왜 낮추는 거예요? 저렴하게 공급 받아서. 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의 이익에 제동을 걸어서 네. 이 수요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주자. 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데에 네. 목적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 갖다 완전히 풀어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는 근데 완전히 풀어준다고 하면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겠죠. 사실 분양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안 하면 안 되잖아. 안 하면 되잖아. 시행 안 해버리면 되잖아.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근본적인 기조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택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부담스럽죠. 못 사요. 그러면 계층에 대한 어떤 차별, 어떤 불평등,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완화 좀 시켜보고자 했던 게 이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규제를 통해 서민들도 내 집을 가지고 편안한 주거생활, 다시 얘기하면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흘러 많이 흘러서 지금은 극소수의 몇 사람이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회 자체는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아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냥 정상적인 직장 생활만 하는 분들이라면 평생 내 집 하나 못 가져보고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다양한 꼼수들이 사실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어 확장 비용이나 옵션에 정말 확장을 안 하거나 옵션을 안 하면 살 수 없을 만큼 아파트 구조의 평면을 설계해 놓고 확장이나 옵션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때려서 무조건 아니야, 선택해야게 하는 있어. 뭐 있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일종의 꼼수들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판교 분양할 때부터 그 뭐가 있었냐 채권 입찰제라는 걸 도입을 했었거든요. 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부분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거주 의무 기간을 반드시 두거나 또는 채권 입찰제를 병행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매 기간 거주 의무 이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채권 입찰제 얘가 적용이 되게 되면 사실 특정인이 누리게 되는 특별한 시세 차익을 국고에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아니 왜 민간 네. 개인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국가가 채권을 입찰해가지고 채권 할인하는 그 금액으로 먹어요. 아니지 특정인에게 그게 가는 공공택지였으면 되지. 나는 제가 기본적으로 불만은 그거예요. 그게 민간 택지도 작동하는 것도 차별화되게 작동이 되잖아. 차별이 발생하잖아요. 모든 민간 택지가 다 모든 민간 택지에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국고로 그런 식으로 채권 입찰하게끔 해서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따로 정할 거잖아요. 이 동네 길 하나 두고 여기까지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여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같은 지역도 어제까지는 기고 오늘은 해제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나뉘잖아요. 이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 개인의 사상, 제 어떤 주관에 따라서는 사실 솔직히 되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제 어떤 이 정체성, 제 이 가치관에서 볼 때는 네. 아니 그런 기준으로 해서 누구 거는 뺏어다가 그렇게 해서 국가가 환수하거나 누구를 편익을 주거나 하는 게 정당화되는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죠. 그렇죠. 네. 아마
뭐 소장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시장에만 맡겨도 문제가 없겠냐? 문제가 있죠. 라는 거거든. 그러면 근데 굳이 이 공공이 제도 이 제도가 효과적인 좋은 제도냐 꼭 지금 여기에서 언급해야 될.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 취지가 삥뜯 땅 재산 뺏어가지고 누구 주자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민되는 건데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부작용도 크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왜 부작용이 왜 커? 지금 특정한 로또 분양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계속 연일 불만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채권 네. 입찰제에 대한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잠재우려면 써내라는 거지. 뭐 채권 입찰 형태로 해서 금액을 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써낸 사람이 채권 입찰 써내면 누가 받겠어요? 안 받으면 분양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입찰제를 쓰면 누가 많이 바꿨어? 누가 많이 받아요? 누가 분양 받겠어? 누가 받아요? 돈 많은 놈이 받겠지. 많이 써낼 수 있는 놈들. 그렇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도 어쨌든 분양가는 잡잖아. 근데 지난번에 할 때도 보면 판교 같은 경우도 채권 입찰제가 모두 적용됐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중대형에만 맞아요.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상황이니까 네. 이런 카드들이 만지작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제가 제일 불만인 거는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전매 제한은 길어도 되지. 안 돼. 왜? 거래를 못하면 우리 중개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그거 애초에 그거는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사실 중개업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데 장기 거주할 생각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이라면 전매 제한이 긴 게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2009년에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집 2007년에 입주해서 1년 반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1년 반 세주고 그 이후에 2009년에 이사 들어와서 지금 만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전매 제한 없어도 돼요. 실수자니까. 스스로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 키우고 잘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면 잘 살고 있으니까. 전매 제한은 사실 전매 제한 기간을 둔다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서 후딱 팔고 나가는. 그렇지. 네. 단기 피장사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하지 거죠. 말라고. 그래서 전매 제한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그러니까 건데. 중개업자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개업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래가 완전히 묶여버리니까. 아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왜? 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잖아. 왜? 한 걸로.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장에 따라서 이처럼 이해관계들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수 있다라는 거라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카드가 초있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별별 수다에서 우리 지금 개포일단지 지지난주에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개포일단지도 해당되고요. 근데 사실 개포일단지도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타격을 줄 만한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면 충격을 받을 만한 지역들의 진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뭐 들리는 얘기로는 매수세가 뚝 끊겼다. 뭐 호가를 1억 낮춘 금매도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실제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사실 블로그에 글로 썼던 적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게 저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 이슈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격이 2억 꺾여요. 뭐 2억 3억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3억이 꺾여. 그러면 이제 둔촌주공은 뭐 예를 들자면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거의가 깎였다는 얘기도 아니라 그냥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계속 거래도 여기는 앞으로 손해가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사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둔촌주공 아파트가 지금 14억이다, 13억이다, 뭐 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격이 얼마까지 갈 거다. 예를 들자면 둔촌주공 아파트는 인근의 헬리오시티라든가 기존의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에 영향을 받으면서 고덕보다는 좀 비싸고 헬리오시티보다는 좀 싸고 그 가격에 포진해 있거든요. 출렁이면서 가격이 빠졌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헬리오시티가 앞으로는 이제 둔촌주공 이런 데 같은 앞으로는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이 추진이 좀 더딜 거고 분양가 상한제 영향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송파에는 지금 패밀리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재건축을 앞으로 해야 되는 중층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 멈춰서 그럼 더 나올 거 없으니까 우리는 좀 더 받아도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 잠시 1, 2, 3, 4 엘리트레파가 우리는 좀 더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어져 있는 신축 또는 기축들의 가격들이 만약에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신축 안 나와요. 얘네들 분양가 상한제 얘네들 거 나오면 앞으로 없어요. 얘네들 안 하는 애들 생기거나 얘가 올라가 버리면 2억이 지금 조정받았지만 얘가 1억이 올랐잖아. 그러면 얘보다 얘가 쫓아갈 거니까 2억이 떨어졌다가 다시 1억이 얘가 신축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1억이 오르는 그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시적인 충격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될 금액만큼은 프리미엄이 하락하겠지만 이후에는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에 동조해서 다시 움직이면서 거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데 뭐 대치동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슈 중에 하나가 자사고 재지정 취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남 8학군의 희소 가치가 커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학군 있는 지역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효과가 오히려 높아진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우려스러운 그런 이슈들이 다 맞물려서 실제 그 수요가 받아먹어주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되면 진짜 실패뿐인 정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또 우려해서 거래를 못하게 묶는 전매 제한이라는 걸 가지고 카드를 또 정책으로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포동 재건축 같은 경우가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이 되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궁금증 저도 있는데 사실 적어도 당분간은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네. 어렵겠죠. 이런 사업장들은 왜냐하면 아직 제도가 명쾌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손실을 더 감내해야 될지에 대한 게 확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 좀 당분간은 거래가 급감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엄청 급매 정도가 나와야 매수가 붙는 그렇죠. 그런 형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정책을 손질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시장에 이러한 시그널을 흘림으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이러한 압박의 효과 이런 것들 누려보고자 일부러 계속 꺼내는 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네. 양치기 소년이 네. 늑대 나타났다를 3번 하면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식으로 한번 분위기 방어에 살 수 있는 것도 계속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네. 알고 있겠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시장에 언론을 통해서 개입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하긴 할 거니까. 네. 하긴 할 거라면 뭐 일이 살짝 흘려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제가 다루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강남만 할 거냐, 뭐 서울만 할 거냐 이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해야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낮춘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네. 저는 이거는 다 뭐냐면 목적이 여기에 분양가를 규제하겠다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바꿀 거예요. 바꾼다고? 네,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사실 저도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 상구 지정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방도 광명, 그다음에 유성구, 대전의 유성구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구리, 대전 서구, 중구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넓은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것 같고 시장의 규제 안에 또 들어갈 될 것 같은데 그럼 참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야 엄청나네요, 그죠? 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때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불황일 때는 아무 얘기할 얘기가 없잖아요. 울고 싶네요. 저는 진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아니 뜨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겁나요. 이게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꾸 이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습관이야.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되게 길게 많이 했는데 사실 또 제 전문 분야의 할 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재개발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내부적으로 사실 되게 혼란을 많이 만들 거거든요. 이 내용은 오늘 별별 수다에서는 안 하고 다음 주에 제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그 많이 하시는 투미부동산, 투미TV 쪽이랑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 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얘기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후속타.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요 별별 수다 보시고 네. 다음 주 말이나 그 녹화는 다음 주 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요? 다음 주 말이나 다다음 주 정도에 보시면 영향을 그런 얘기들. 분양가 상한제가 재개발 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 내부의 갈등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지금 싹 조용해져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 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큰 무리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분위기나 향방도 굉장히 큰 변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내용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된 다음 현장 인터뷰 이런 거를 좀 하면서 실제 현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뷰사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듣고 싶습니다. 문제는 인터뷰를 안 응해 주실 것 같은 불길함이 있어. 네. 왜냐면 안 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체크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현장 인터뷰하면서 목소리를 이렇게 변조해, 위변조. 그럴까요? 네. 편집은 그렇게 나가면 되잖아. 현장 인터뷰하면서 부산을 섭외를 하려고 했더니 부산이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지난주에 부산 소식도 알려주세요. 댓글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섭외를 하였으나 최종 실패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출연하는 게 부담스럽다. 안내하는 게 부담스럽다.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할 얘기가 없다. 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야 3구역 재개발 청약 경쟁이 높게 나왔는데. 그래요? 네, 롯데캐슬 그냥 그쪽으로 찾아봐야 되겠구나. 자,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